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4,500 목전입니다.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코스피가 4,400을 결국 뚫어내는구나. 사실 LS증권의 올해 코스피 밴드 상단이 이제 4,500으로 알고 있는데 파죽지세 기세로 뚫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당연히 뚫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6년도 코스피 지수 밴드의 상단을 4,500으로 좀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 지수 밴드 레벨이 사실은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왜 이렇게 낮게 냈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을 나쁘게 봐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지수 밴드를 차라리 좀 더 자주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하우스 뷰를 좀 더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4,500포인트를 제시를 한 거고요. 4,500포인트를 뚫어낼 거냐?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4,4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폭이 한 2% 이상 상승만 하더라도 4,500을 뚫어낼 수 있는 레벨까지 온 상황이고요. 펀더멘탈리 보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때 유동성의 힘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만 상승하는 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실적 기대치가 같이 올라오면서 좀 건강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익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개선이 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수가 좀 상승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4,500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25년도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있으면 개막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발표될 실적만 생각을 하더라도 4,500포인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6년 전반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화면상에 보이시는 세 가지 포인트 때문인데 일단 AI 투자가 지속된다라는 부분, 결국 우리나라의 대형주, 초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의 이익이 상향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그동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제 확장 재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좀 우호적인 환경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하는데 그래도 좀 기여를 해왔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26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사실 속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우려하거나 좀 경계할 만한 그런 변수들, 이벤트들도 점검하는 게 좋을 듯한데 연구원님 생각엔 어떤 부분들을 좀 경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변수가 없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크게 네 가지 리스크 변수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거는 리스크 변수라기보다는 26년도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지수의 고점을 언제 만들어낼 것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도체가 이익 전망치가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좋아졌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언제 업황이 정점을 기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파에 기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이제 글로벌리 불확실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경계해야 될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선거 이벤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전후로 해서 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경계 요인으로 삼고 있고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가 지금 올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시장이 더 좋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5월이 되면은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들이 불거질 수 있고 이게 이제 미국 장기채 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주요 이벤트들 그리고 변수들 좀 잘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대형주 강세.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연말에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흘러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말 그대로 날아가는 주기죠. 반도체 투톱의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쨌든 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희로서도 좀 기대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좀 반도체 투톱이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주가 레벨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PBR 네. 밸류로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PBR이 4.8배 이상까지 올라섰고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신고점을 갱신을 한 지가 이미 한참이 지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2.28배 정도까지 올라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좀 갱신해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말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는 얘기 자체가 그만큼 업황이 좋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한 주가 레벨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주가 레벨 자체가 고점이 어디냐 저점이 어디냐는 사실 알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업황의 정점을 26년 4분기로 보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2개 내지는 3개 분기에 앞서서 주가가 정점을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반기에 반도체가 주가 정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이고 다만 이 부분이 약간은 정점 시기가 이연되고 그리고 상승폭 역시도 더 커지는 그런 기대들이 약간씩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이익 전망치 변화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익 전망치는 사실은 조금은 늦는 편이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반도체 공급 증가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27년도 반도체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뭐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황제주 그러니까 주당 1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었고요. 또 원전과 조선에서도 좀 훈풍이 잘 불어주고 있는데 조방원도 이제 랠리에 좀 가세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선 방산 원전이라는 종목들, 업종들을 생각을 네. 해봤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무언가 자생적으로 성장이 좀 퍼지면서 나온다라기보다는 민간의 성장이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성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종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밸류에이션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나가는 게 핵심일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조선방산 원전 중에서는 그래도 방산 쪽이 가장 좀 낫지 않나. 왜라고 한다면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는 타임 호라이즌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물론 정책이 우호적이긴 합니다만 정책이 약간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급에 대한 구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가격 인상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산을 가장 좀 선호하는 그런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방원 가운데 방산 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중이 거의 6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빠진다. 이게 좀 기본 공식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런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는 듯 하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과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시장 전반을 사는 패시브 자금이냐 아니면은 특정 업종을 골라서 사는 액티브 자금이냐라는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 사실 앞에서 이제 환율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은 패시브 쪽에 가까운 거고 23년도 하반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전력기계나 원전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좀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매수를 했던 게 액티브 자금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 역시도 액티브 성격이 조금은 강한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서 어제도 그렇고 12월 29일자 외국인 수급을 보더라도 약간의 업종이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까지도 좀 유입되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는 여전히 하향 안정화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성장 기대치가 올라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베네수엘라 여파입니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전날 흐름을 보면 정유주들이 또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국제 유가 역시나 조금 꿈틀거렸었거든요. 이게 단기 급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뭐 추세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을까요? 유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인 영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드렸을 텐데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자체가 전 세계에서 한 1% 남짓한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원유에 대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지정학적 이벤트가 있다 한들 그리고 서로 이게 조금은 장기화된다라고 할지라도 유가를 장기적으로 좀 끌어올린 요인은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유주에 대해서는 좀 좋게 움직였던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증가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에는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일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장기적인 부분인데 당장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실적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정유주가 같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리스크가 확대될 그런 시나리오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